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와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가 함께하는 시간이죠. 국민TV 라디오 매주 저녁 7시 경영토크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주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유능한 관리자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날 다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유능한 관리자가 갖춰야 될 또 하나의 스킬, 가장 중요한 스킬인데요. 바로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잘했다. 혹은, 일 못한 사람한테 일을 못했다. 이 피드백을 잘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이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저희가 제일, 최동석 이사께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 광고 듣고 와서요. 광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새. 왜요? 우리가 할 말을 많이 잡아먹어서, 말이 많이 줄어요. 할 얘기는 많고. 근데 초반에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되게 좋아했는데, 요새 네. 좀 후진 광고도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요? 제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3개 들으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뱃살들이 출렁인다. 젖살들은 흘러내려. 남자들아 명심해라. 배 나오면 끝이다.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배 나온 아저씨도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젖혀진 총각들도. 잠시만요. 우리 오빠 바디뷰 입고 가실게요. 싱글벙글 웃는 여친. 오빠 짱. 자신감도 수직 상승. 남성 전용 보정 속옷 입어보자 바디뷰.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호텔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1, 2, 3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유능한 관리자란 누구인가 제2탄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날씨 굉장히 춥죠? 네, 예,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있는데 낙엽도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또 추운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추운 시절. 네. 뭔가요? 평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예. 보통 이렇게 연말에 평가를 하나요? 연말에서 이제 내년 1월까지 그 사이에 평가가 이루어지죠. 어떤 평가를 하는 건가요? 지난 1년 동안 뭘 잘했는지, 그다음에 KPI를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연봉 등급이 이번에 결정이 되는 그 시기죠. 네. 내년도 기본급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성과급은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게 이번 12월부터 1월 사이에 아마 결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특수한 직종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그 아나운서들은 평가 안 받습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뭘로 평가를 받죠? 저희는 그 평가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그냥 호봉제로, 네, 호봉제로. 예, 월급을 받게 되고요. 그냥 저희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있는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본인의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 이제 사실은 그 개편할 때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특별히 평가를 할 때는 평가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맡겠네요. 예, 뭐 그 프로그램을 맡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운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상컨대 지금쯤 표정이 다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지금 마지막으로 본인이 성과를 내려고 성과를 보여주려고 이 상사한테 쇼잉 오프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내보이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가의 어떤 잘못된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네. 예. 이 평가의 목적이 본래 이 직원들을 육성한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에 기여하도록 본인의 장점을 성과에 기여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평가의 목적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보상을 위한 연봉을 결정하기 위한 아주 작은 수단으로 전락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평가가 스트레스인데 이 평가라는 게 그 관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입니다. 그렇죠? 일입니다. 네. 평가를 잘 해야지 유능한 관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알겠지만 이제 유능한 관리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평가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 평가는 누가 해도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잘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죠. 네. 근데 사실 평가라고 하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직원들의 단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다음에 점수 딱 매겨가지고 서열화시키는 마치 그래서 그 권력이 굉장히 그 큰 권력이 상사에게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식이 돼 왔지만 실제로 유능한 관리자는 평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죠. 이 본인이 관리자에 올라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남들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이제 그 오만한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불만 없이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평가를 통해서 불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잘 다독일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관리자가요. 존재하기는 하나요? 갑자기 아니,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예. 평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제 평가는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사에게도 스트레스가 되지만 부하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평가자와 피평가자, 평가 대상자가 공히 못할 짓이에요. 이제 이거를 조직에서 왜 하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 없이 남들이 하니까 한다. 마치 평가 대상자의 단점을 내가 고쳐줄 수 있다. 그동안 너 잘못했잖아 이거. 그리고 이 평가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식이고요.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뭐든지 다 앞으로 조직이 더 좋은 성과와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라면 굳이 성과 평가를 또는 역량 평가를 굳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이 평가라는 게 완벽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인간이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이 할로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할로 이펙트, 우리말로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 한계에 빠지는데 특히 이 과거 기록의 어떤 효과라는 게 있어요. 과거 기록의 효과. 예, 과거에 우리가 그 사람이 이 피평가자가 만약에 평가를 잘 받아왔다. 그러면 이번에도 잘했겠지라고 그냥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잘했는지 못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네. 과거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드라마, 그러니까 방송 연예대상 같은 거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연초에 뜬 드라마보다 연말에 뜬 드라마가 대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그거는 네. 진짜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만인 부분입니다. 예. 예. 이 바로 이제 그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 최근성의 효과인데, 그러니까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어떤 커다란 성과를 냈다. 그럼 그 친구한테 높은 점수를 주려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자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데요. 보통 그 사람이 그 피평가자가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백이 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얼굴이 잘생겼거나 예쁘다든지 하게 되면 평가를 또 잘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걸 자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억울하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네.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본인하고 잘 친하게 지낸다. 잘 주겠죠? 그다음에 맹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러면 꼼꼼하게 행동하는 직원이 더 이뻐 보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스타일. 예, 비슷한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잘 주려고 하겠죠. 네. 반대로 이제 그 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HORN, 혼 효과인데 이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일단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괴짜예요. 이 괴짜면 일단 그 사람이 괴짜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평가를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은 회사들이 좀 튀어야 된다. 이렇게 좀 묻히지 말고 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평가를 할 때는 튀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평가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네. 오히려 그렇게 창의성이 뛰어나고 소위 말해서 4차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괴짜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서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반 기업에서는 대부분 네. 괴짜들에 대해서는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저 사람은 괴짜이기 때문에 실적도 형편없을 거다. 우리랑 틀린 사람이다. 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쁜 점수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상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상 효과요? 예, 재밌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팀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 팀이 있어요. 뭐 한두 명짜리 팀도 있지만 10명이 넘어가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이럴 때 팀장이 어떤 팀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쟤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잘 모를 때? 네. 평가는 어떻게든 해야죠. 네. 그러면 그 잘 모르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직원을 보고 평가를 해요. 네? 네. 그 친하게 지내는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모르는 그 팀원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이게 연상 효과입니다.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평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모르니까 끼리끼리 논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이제 팀장이 팀원을 평가할 때는 좀 그런 경우가 적더라도 우리가 동료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네. 동료 평가는 사실 또 저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역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낸 사람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재미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 약체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이 일을 잘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좀 성과가 떨어지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묶여서 한 묶음이 돼서 낮게 평가를 받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심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평가하지 마라. 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평가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생산성을 높이려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평가가 오히려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평가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골치 아픈 거긴 하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행태가 우리 기업에 아주 만연해 있죠. 네. 그래서 점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3일 날 이 두산그룹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산그룹의 인사고과가 있는데 점수로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존 인사고과에서 서열화 방식을 이제 버리고 개인 역량 육성을 초점을 둔 그런 인사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발표는 이렇게 났습니다. 이 발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이제 그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큰 업체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근데 해봤자 크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 회사요. 네. 물론 이제 이제 자세한 내막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12월 12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스택 랭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상대평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대평가를 해서 연봉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없애고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기존의 경쟁 중심의 문화에서 협력 중심의 문화로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이 회사가.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이 서열 매기기 평가 제도가 직원들의 쓸데없는 경쟁만 야기하고 오히려 이 창의성을 저해했다. 이걸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네. 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제가 평가 제도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이 미국식 성과주의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많은 회사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미국 트렌드. 미국 트렌드를 참 많이 따라가죠. 예, 그렇다면 이걸 보고서 빨리 따라가셔야 됩니다. 강의할 때 혹시 이런 사례가 있냐고 물으시면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평가를 안 해본 적이 있느냐. 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안 해보면 돼요. 해보라니까. 그러면 왜 평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계속 평가해요. 우리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늘 익숙해졌으니까. 평생을 평가받아 왔어요. 시험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교육은 평가가 없습니다. 진정한 조직의 제대로 된 경영,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게 되는 거죠. 서로 협력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평가에 익숙해 있던 사람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기 것만 챙겨요. 자기 것만. 남이 잘 못하는 걸 보면 어떻게든지 자기 못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자기 잘한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 넣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자기 에너지를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유정식 대표가 계속 얘기한 대로 되게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거고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손병희 선생이 옳지 않아. 뭐 해서 잘 안 되면 그 양반 맨날 옳지 않아 그러잖아. 나도 배웠어요. 옳지 않아. 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 옳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평가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사람을 선발할 때 어차피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 포지션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장 그 포지션에 적절한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어세스먼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한 자리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하고 싶어 할 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과급을 더 주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평가하는 행위를 이제 중지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네. 여기 가온 가람님께서 이 평가의 어떤 그 맹점을 또 하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읽어드리면요. 저는 작년에 지점에서 KPI 지수 1등, 전국 매출 신장 1등을 했는데 부서에서 진급 2년 누락한 부서원 밀어주기로 해서 제 평가가 D등급이 됐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맥이 풀리고 일이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잘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일 잘해봤자 진급 대상자가 된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 밑에 깔아주는 그런 직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신은 이번에 진급했으니까 이번엔 딜 맞아라. 이런 식의 딜이 서로 오고 가는 게 현실이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네. 첫 직장이 이제 방송사였고 제가 다닌 방송국에서는 평가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그게 없어도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 역할들이 너무나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곳이어서 네. 왜 이렇게 냉혹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당해본 적도 없고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익숙한 한 누군가에게는 그게 없으면 회사가 굴러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네. 같은데 기술직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평가는 냉혹하게. 그래야 스스로 능력을 키우죠. 사무직은 잘 모르겠네요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가 만약에 뭐 계량적으로 딱 떨어지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무런 그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평가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이 사무직 같은 경우에 평가를 어디까지가 누구의 성과고 어디까지 누구의 성과인지 잘 모르는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평가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은 이런 평가는 없애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네. 효과는 별로 없고 피해만 준다면 그리고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만 준다면 없어지는 게 낫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그 평가 없이는 조직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문희정 아나운서가 방송사에 평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실제로는 평가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평가가 다 있죠. 그 평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시청자위원회라든지 그 방송을 모니터링한 이제 청취자들의 피드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이 중요하지 누가 상사가 부하에 대해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이거는 이제 올바른 평가가 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 수혜자들의 피드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이 사회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나 사회가 평가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시청자나 청취자의 평가에 저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직업이라서 예. 내부적으로 평가는 없었고요. 네. 예.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최 이사님이 네.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예. 이 평가를 없애면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이냐? 바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예. 피드백은 뭔가 일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게 피드백이죠. 그 다음에 일을 못했을 경우에 역시나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피드백입니다. 네.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뭔가를, 메시지를. 근데 이 평가 때문에 피드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평가하는 그 시즌에만 12월 달이나 이때만 면담을 짧게 해서 그때 피드백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피드백은 수시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다 평가 시즌을 다 밀어버려요.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그렇다면 이제 전혀 직원들에 대한 그 인정이라든지 육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피드백을 잘하는 게 유능한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댓글 하나 안 바쁜 벌꿀님인데요. 네. 아, 안 바쁜 벌꿀님이 있네요. 교원 평가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언젠가 우리가
썼던 것 같은데. 잠깐 얘기했었죠. 네네. 네. 그때 이제 우리 현직에 계신 선생님 오셔서도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네. 교원 평가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IMF 이후에 우리가 개혁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이런 평가 시스템을 성과급을 더 주냐 덜 주냐 이걸로 했거든요. A, B, C, D로 나누어 가지고 선생님들을 그 A등급 받은 선생님에게 성과급을 더 주고 D등급에게 아주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 돈으로 사람들을 치사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도입했어요. 우리 교직 사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조직 문화를 보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교사들끼리도 서로 그 협력하는 체계가 무너지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원 평가 제도는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과급을 달리주는 이런 방식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원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냥 나이 많은 분한테 몰아주고요. 예. 이제 좀 경력이 좀 짧은 분한테는 좀 깔아주는 예,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교조분들은 이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다 걷어서 n분의 1로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혀 이제 쓸모가 없는 그런 제도죠.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잘하는 게 유능한 관리자의 가장 큰, 이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재능이 뛰어난데, 이 아침마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그렇다면 이 직원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 진짜 이거 궁금해요. 최 이사님. 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한테 묻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화장실 뒤로 오라 그럽니다. 푸시업을 시키고요. 그 삼천 교육대로 보내버립니다. 아니 무슨 일진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예. 제가 그렇게 당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억하면. 글쎄요. 잠깐만 유 대표님 이거 네. 답이 있는 건가요?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은 모범 답안이 있죠. 모범 답안이 있습니까? 예, 틀린 답안은 뭘까요? 그러니까 틀린 답안은 네. 화장실 뒤로 부른다. 네, 저렇게 불러서 또는 네.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뭐 그러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네, 넌 진짜 이게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너 빠졌구나. 네, 군기 빠졌구나. 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예, 회사가 장난이냐, 뭐 이러면서. 예. 하지만 유능한 관리자는 일단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일단 그 이유를 먼저 물어봐요. 예. 왜 늦었냐고. 예, 왜 늦었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계속 늦으면 화부터 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이유로 늦었냐라고 이렇게 조근조근 말하기가 어렵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지각을 하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해서 판단부터 합니다. 넌 이렇게 게으르다. 공기가 빠졌다라고 이 판단부터 하죠. 하지만 유능한 관리자는 그 이유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그 판단을 유보합니다. 이게 하나의 큰 차이죠. 네. 그래서 유능한 관리자의 피드백은 이렇게 그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듣는 사람이 피드백도 잘할 수 있어요. 예. 이 인터뷰어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죠. 경청. 예. 경청을 잘 해야만 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다음 질문을 또 알 수가 있겠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그 질문이 이어져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이사님 지금 댓글 보시느라고 또 좀 들으시라고요, 좀 알았습니다. 제발. 네. 댓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요, 이제 피드백하는 지금 유정식 대표님이 그 피드백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피드백이 평가보다 훨씬 더 그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하는 좋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는 건데 이게 피드백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장실 뒤로 부른다든지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전두환 정권 때 전부 피드백을 줘야 될 사람들을 삼천교육대로 불렀잖아요. 네. 박정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국정원에서 불러다가 중앙정보부. 그땐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예.
그 불러다가 족쳤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랬던 분들 지금 후유증이 심각하죠. 근데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나라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스킬 하나하나를 익히는 것보다도 마음속에 그 2000년 전에 그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주면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진실로 애정을 가지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갖는다고 해서 헛소리를 뻥튀기를 하거나 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두 개를 동시에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그게 한 손에서는 공감해주고 예. 공감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진실을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피드백에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요. 저는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화가요. 피드백 문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질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거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미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다 보니까 이게 뭐 갑자기 회사원이 됐다고 해서 네. 자 그런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이건 또 쉽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그 상대방의 단점만 지적하는 걸 피드백으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피드백은 상대방의 그 잘하는 점, 장점을 피드백해 주는 게 원래 제일 목적이에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약점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장점을 더 이렇게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지각하는 직원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늦었어? 라고 이제 왜 늦었느냐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게 그 이유를 들어보고 나서 그 행동을 교정시켜주기 위한 방안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야단치기 위한 게 아니라 행동을 교정시켜줄 방향을 같이 한번 연구하자라는 게 유능한 관리자의 어떤 그 마인드죠. 이 보통 이제 뭐 게으름이라든지 나태함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각이라는 행동 자체만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찾는 것이 이 유능한 관리자의 어떤 방법이죠. 그러니까 피드백은 그 사람의 가치관, 성격, 기질 이런 걸 피드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행동을 피드백해 주는 겁니다. 예, 그게 피드백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네. 저희가 왜 늘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네. 넌 성격이 말이야. 네. 야, 너 그런 성격으로는 사회생활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게 아니죠. 정말 그런 부분은 어느 누구도 사실 다른 사람이 네. 터치를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 그리고 네. 그 행동이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네. 같이 얘기를 나누고 방법을 찾는 것. 네. 이런 행동이 좀 보기 안 좋았다.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네. 예. 그렇게 말하는 게 유능한 관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잘 하려면 피드백을 잘 하려면 일단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아까 최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의 자긍심, 자존감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요. 그걸 유지,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되고요. 경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그 자긍심을 손상시키기 쉬운데 한번 그 세 문장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너한테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시간을 줬는데도 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 고객이 너의 고객관리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게 벌써 세 번째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 세 개의 문장의 공통점 뭘까요? 굉장히 나를 무시하고요. 네. 자존심 엄청 상하는데요. 예. 뭐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 예, 너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네. 네, 너. 네. 너는 너한테 너무 어렵다. 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 너한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뭔가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너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게 주어가 되면 이렇게 부정적인 이 말로 즉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런 말 들으면 공통적으로 속으로 네. 이제 다들 생각하죠. 그러는 너는요? 너나 잘하세요? 예. 뭐 이런 거. 그래서 네. 이제 자긍심을 유지 강화하려면요. 가급적이면 너라는 주어를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는 말을 쓰지 말아야겠죠. 판단하는 말. 예. 네. 그러니까 능력, 성격, 가치관 이런 걸 비난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어는 반드시 행동이 나와야 돼요. 어떤 행동이 나쁘다, 좋다라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는 너를 믿고 있다. 이런 신뢰가 전제에 깔려야 됩니다. 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널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이런 관리자가 혹시 어디 있을까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관리자 누가 있냐.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희 김용민 PD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 김용민 네. PD는 이제 역할을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을 지금 겸하고 있는데요. 네. 항상 밑에 이제 저희 라디오 팀원들이랑 회의할 때나 무슨 어떤 네. 전달 사항이 있을 때요.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네. 그 사람의 장점이 잘 부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를 네.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자기 고민의 결과를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꼭 물어봐주고. 예. 네. 그래서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용민 PD와. 좋은 네. 사례가 있네요. 네. 이렇게 자긍심을 유지하는 말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하기 전에는 항상 머릿속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연습한 상태에서 일단 짧게라도 대본을 한번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왜 저희 학교 다닐 때도요.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우리한테 쏟아붓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네. 그 어린 나이에도 다 알았거든요. 직감적으로. 네. 자, 성인이 됐다면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직장 상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거친 후에 한 이야기인지 네. 아니면 지금 순간적으로 욱 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나한테 배설하듯이 쏟아붓는 건지 다 안다는 거죠. 예.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인간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뒤끝이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예, 나는 말입니까? 뒤끝이 없다. 그러면서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이제 막 비난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뭘까요? 자기만 할 말 다 하면은 내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뒤끝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본인 뒤끝만 없으면 땡인가요? 예. 이렇게 뭔가 배설하듯이 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본인이 나는 뒤끝이 없다 이런 말을 잘 한다라고 하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그 피드백 스킬은 이제 경청이죠. 경청. 이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경청이 사실 뭐 어렵습니다. 이게 경청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합니다. 일단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대사를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 해야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이 부하 직원이 말을 걸어올 때는 항상 그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던 일을 다 중지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말을 하러 가면 노트북을 보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이? 굉장히 무안하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네.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건가? 네.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 본인이 뭐 이 바쁘다는 이제 표시를 하는 건지 몰라도 이 부하한테는 굉장히 이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항상 눈을 맞춰야 됩니다.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항상 다 들은 후에 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중간에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 잘라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경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본인이 할 말을 할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요. 여기서 말을 끊었네. 네.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 듣나 마나 자기 얘기만 계속 줄기차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계속 네. 혼자 얘기해요. 뭐 어떤 모임에 가든지
혼자 주저리 얘기를 해. 자기가 모임을 주도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술 먹음도 해요. 꼭 술 먹고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그러죠. 그럴 때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요? 네. 그런 데는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술을 잘 안 먹고요. 마셔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마시는 정도죠. 네. 네. 근데 사실 술 취하고 나면 항상 후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 사회의 이 술 문화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협의회 가면 대구에서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중간에 그냥 강의하다가 끝났는데요. 꼭 가는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술 먹으면 항상 사단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술 취하고 있는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요. 이 술 취해서 개걸거리는 사람들을. 근데 우리는 그거를 술 취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다 받아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술 취한 것을 핑계로 막 성희롱하고 막 그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막 이런 문화가 아주 안 좋은 문화인데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하여튼 술 먹지 말라 그러니까 또 왜 최 이사는 술 먹으면서 왜 또 먹지 말라 그러느냐 하는데 잡수시긴 하시되 취하지 않는 수준에서 잡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뭔가 이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면서 술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꼭 술 마셔야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제정신으로 해야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이 항상 제 앞에 있잖아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참 전화 걸려오면 많은 전화를 사무국에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조합원들 전화죠. 이게 저보고 하는 얘기, 최 이사님, 이게 협동조합 정신도 좋은데요. 좀 제정신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참, 협동조합 정신 전에 제정신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웃었는데요. 협동조합 정신이라는 게 바로 제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고 너무 억압된 삶,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술 기운으로라도 한번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거를 술로 풀지 마시고 사회적인 이슈로 우리가 토론하고 우리가 해야 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에너지를 집결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술 마시게 되면 경청을 못 해요. 다 까먹어버리죠. 다음에 자기 할 얘기만 생각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꾸 술 먹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술 먹여서 말을 못하게 만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절대로 이제 그런 진솔한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하지 마시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볍게 한잔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이제 그 말씀만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제가 강의하러 다니면 요즘에는 강의하기가 좀 힘든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의하다가 나는 요즘에 스마트폰이 많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많이 봐요. 중간중간에. 네. 예전엔 이 강의 자료나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때때로 메일 확인도 하고, 그죠? 뭘 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안 됩니다. 집중도 안 되고. 근데 요즘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도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좀 불쾌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예. 불쾌하고 좀 이상하죠. 예. 옆에 제가 커피숍 갔는데 옆에 있는 남녀 커플이 있었는데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해도 아까운 시간이었습니까? 서로 각자의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무슨 얘기를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속 확인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항의의 표시로 입을 닫아버립니다. 나와 대화할 의지가 없구나. 그러면은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겠구나 이러고는
근데 왜 요즘은 SNS라고 그러죠. 네. 끊임없이 울려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열었다 닫았다를 네. 제 주변의 분들도 참 많이 하는데 네. 그걸 보는 모습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다는 거 이 방송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그 회의실에 아무것도 없는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뭐 전화도 없고 이런 방으로 들어가셔서 스마트폰도 일단 놔두고 가셔야 됩니다. 아, 그게 맞는 거죠. 예. 놔두고 예. 가서 단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데, 피드백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말을 내가 저 사람한테 칭찬하고 싶을 때, 혹은 뭔가 야단치고 싶을 때도 세 단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피드백 모델은 이제 행위, 첫 번째 행위, 두 번째가 영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영향은 그 행동으로 인한 어떤 파급 효과, 그 다음에 기대는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이 세 단계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행위, 영향, 기대. 예.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PT,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했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행위.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예상해서 설득력 있게 잘 발표했다. 고객이 질문했을 때도 잘 대답을 했다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일단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영향이죠. 그로 인해서 고객이 우리 제안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혹 떨어지더라도 우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다. 아. 그렇죠? 향후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면 우리한테 맡기겠죠. 그다음에 기대죠. 마지막 단계. 이거는 이번 PT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른 팀원들한테 좀 그 노하우를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요, 네. 그 칭찬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영혼 없는 칭찬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잘했어, 괜찮더라. 네. 이렇게 하면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 걸 제대로 들으신 게 맞을까? 네. 정말 저 말이 진심일까? 이게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유 대표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딱딱 찍어서 얘기하니까 네. 아 정말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제대로 경청을 하고 네. 아 정말 성심껏 들으셨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진심이 느껴져서 막 의욕이 고취되고 좋은데요. 예, 보람 있고. 예. 네. 이렇게 반드시 대사를 이제 어떤 피드백할 때 대사를 쓰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행위, 영향, 기대가 내가 할 말에 다 들어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리 머릿속으로 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칭찬 샌드위치라는 게 있는데. 칭찬 샌드위치. 이거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 칭찬 샌드위치 방식을 많이 쓰죠. 아.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칭찬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꾸중을 해요. 야단을 치죠. 그 다음에 칭찬으로 마지막을 싸는 이런 방식 칭찬 샌드위치죠.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 학습 효과가 생기면은 네. 그다음부터 이 상사가 네. 막 뭔가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저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하려고 저러지? 라는 식의 어떤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꾸중할 타임인데 그렇죠?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칭찬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앞뒤로 이렇게 칭찬을 이제 샌드위치를 싸면 저 사람은 좀 가식적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칭찬 샌드위치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야단을 치고 싶으면 야단만 치셔야 됩니다. 예.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꾸중을 하고 싶으면 딱 네. 그 꾸중만 해라. 네. 그렇죠. 꾸중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좀 비겁하게 하지 마시고요. 역시나 꾸중도 행위, 영향, 기대 이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어떤 걸 잘못했다. 행위. 구체적으로. 그로 인한 영향이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라고 행위, 영향, 기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사님은 칭찬 많이 하세요? 칭찬이요? 네. 그 김재현 간사가 저보고 맨날 그래요. 이사님은 영혼 없는 멘트를 한다. 저도 한 표. 왜 그렇게 말하던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쁘다고 칭찬하면 영혼 없는 멘트. 이사님 또 영혼 없는 멘트. 이사님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이쁘다고요. 정말 영혼 없는 멘트. 아니 이쁜 걸 이쁘다고 얘기하는데 왜들 그러지? 나 참 이상해. 그러니까 하도 이쁘다고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이쁘다는 말은 별 시답잖은 얘기야. 그거보다 좀 더 센 자극이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나? 요새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무 영향도 없죠. 없습니까? 네. 무슨 영향이, 뭐 일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줄 걸 기대한다. 그것도 없습니까? 아무 영향도 없어요. 그냥. 그 피드백하는 요령을 최 이사님께 좀 가르쳐 달라고요. 제대로 알려달라고요. 네, 저분이 좀 배울 수 있게. 말문이 막히네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지금 유정식 대표님이 하는 걸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 직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절대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이것만 생각하면서 자기 일에 몰입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일과 깊이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다들. 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있거든요. 다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피드백 하는 것도 이런 요령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실무에 직접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행동심리학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이런 요령들을 그 워크숍 같은 데 가면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실제로 그렇게 하냐?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주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지향적 그 설계를 직무 속에서 해주면 된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 사람이 같이 일하다 보면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 소리를 하는지를 다 알아요. 내가 지금 32년을 한 여자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뭐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왜 저 소리를 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스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야 문제입니다. 이런 스킬을 한두 개 익혀서 그대로 하면요, 더 가식적으로 보이거든요. 아, 저 사람이 저거 어디서 워크숍에서 배워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내가 아무리 많은 단점을 드러내더라도 내 단점을 잡아서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해코지하지 않으리라는 확신. 이 믿음이 조직 생활에서 그 동료들 간에 역할이 큰 사람과 역할이 작은 사람 간에 이게 쌓여져야 돼요. 네. 이게 쌓여지지 않으면 이런 맨날 이 스킬 가지고 어프로치 해봤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게 그 뒹구르면서 형제 간에 집에서 흙더미 속에서 뒹구르면서 같이 일을 하고 부딪혔을 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협력과 그걸 통한 생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우리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간직하고 익힐 수 있으면 참 좋죠.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네. 네. 예. 뭐 일단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고 이제 체화되는 게 문제인데요. 뭐 직장에서 이걸 하기 좀 어려우면 일단 가장 연습하기 좋은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의 아내 혹은 남편,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자연적으로 이 부하 직원한테도 서서히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사실 서로 각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직원들한테도 야단을 좀 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무서워하는 거는 내가 알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내가 야단을 치는데 사실은 나하고 같이 오랫동안 안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을 야단 맞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야단 맞는 것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다시 돌아봐요. 내가 이렇게 보면 이게 내가 야단 맞았구나. 다시 돌아봐요. 내 그 직원들을 이렇게 아주 관찰하는 게 내 직업병이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어요. 야단 맞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이 괜히 쓸데없이 막 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제가 큰 원칙에 대해서 내려치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나 이런 데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다시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이 배어지 있지 않을 때 이게 소소한 것으로 말하자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서로 그 반목하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반목이 없으려면 일을 같이 여러 사람이서 자꾸 팀을 짜서 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과 어떤 특성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빨리 알아야 된다. 나는 이제 서영석 이사님하고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성격인지 대강 알아요. 그래서 저분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가급적이면 맞춰드리는 거죠. 네. 문희정 아나운서도 마찬가지.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최동석 이사님은 개인적인 적으로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사실 굉장히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저랑 특별히 방송을 더 오래 하셨다고 해서 저한테 더 잘해 주신다거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그걸 전혀 못 느끼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 무시해요. 네.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동석 이사님의 성향이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지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뭔가 중간에 오해가 있었을 거다. 왜? 최 이사님 성향이 저러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있다는 거죠. 예. 최 이사님 원래 그 성격이 그러십니까? 뭐요? 성격이 원래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 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면 혹시 독일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독일 병정이라는 말도 별명으로 좀 듣긴 했습니다. 독일 병정, 그다음에 최동돌프 히틀러. 동돌프 히틀러. 그건 뭐 독일하고 상관없고요. 제 타고난 그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요. 유능한 관리자란 누구인가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신뢰라는 그쵸? 신뢰를 쌓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